네, 안녕하세요. 저희 과학 뉴탐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무영 교수님 나오셔서 새로운 주제로 또 강의를 왜 이렇게 어르셨어요? 네. 갑자기 긴장. 박수도 한번 치고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또 뻔뻔거리네요. 그때 또 뻔뻔거리네. 뭐 네. 일정하다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뭘 할 건가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잠깐 뭐 한 1, 2분 복습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지금 계획이 크게 세 부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는 과학,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했고, 2부는 자연, 물질과 생명 이렇게 했고, 3부는 사회와 인간, 과학과 문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챕터를 조금 보시면은 1부에서는 첫째,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거 그야말로 이제 서론이죠. 과학이란 뭔가 좀 소개해드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에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학에서 물질의 문제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과 대칭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자연과학 혹은 뭐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의 그 자연의 그 부제는 보시다시피 물질과 생명이 되겠고, 거기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현상의 역학적 기술. 이것이 보통 대개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꼭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떠오름과 통계역학. 떠오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텐데, 한자어로는 창발이라고 흔히 쓰고, 영어로는 emergence라고 합니다. emergence.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emergence라는 현상, 떠오름의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의 방법을 우리가 통계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든가 사회현상, 문화를 설명할 때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생명이라는 게 역시 우리 인간도 물론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자연을 구성하면서 또 동시에 인간 사회도 같이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생명과 그다음에 환경 문제, 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3부입니다. 사회와 인간, 그리고 과학과 문화 문제고, 자, 이것을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3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 3부의 내용은 이제 대개 봐서 첫 번째는, 여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 우리가 사회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과학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학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7번 번째 7장에서는 과학과 인문예술, 과학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서로 이렇게 어떤 접점이 없는 뭐 이렇게 되게 인식을 해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이 이제 정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바로 이제 인간과 교육.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게 말이 그렇지 뭐 잘 쉽지가 않은 거지만 하여튼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온전함이 제 전체 강의의 주제가, 그러니까 부제가 온전함, 그러니까 온전한 암과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한 암과 온전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것이고, 이 8장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우주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주에서 인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될까,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부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과학이란 자연에서 출발을 해서 사회 그리고 인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짰는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만일 꼭 원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가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꼭 그렇게 많이 원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쭉 나가다 보면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1장이 올해 25년, 네, 그리고 뭐 말하자면. 2장이 26년, 27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그렇게 이제 기다리시기가 좀 지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강 작가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여기 7장에서 할 얘기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좀 낚싯밥으로 좀 제가 좀 던진 겁니다. 이렇게 너무 지리하실까봐 이렇게 그런 좀 재밌는 얘기도 할 거다. 그게 사실 주다, 오히려. 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일단은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뭐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는 거죠. 가끔은 좀 지리하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울 때도 있으니까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좀 지리하고 재미없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다음에 그걸 참고 잘 견디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겁니다. 강의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는 크게 세 가지 조그만한 그 절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양과 과학, 두 번째가 이제 과학의 성격, 세 번째가 과학의 변천인데,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교양과 과학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라는 게 무엇이고, 거기다 과학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 교양과 과학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양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 한자로 잠깐 한자로 쓰면은 교양을 이렇게 씁니다. 교양. 근데 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뭐 교라는 게 가르친다는 뜻이고 양이라는 거는 기른다는 얘기죠. 길러낸다. 그래서 가꾼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거는 가르쳐서 기른다. 혹은 뭐 가르쳐서 가꾼다. 뭐 이런 의미라고 되겠습니다. 한자어를 그냥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교양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학문이라든가 뭐 지식의 그 어떤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품위, 뭔가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 그러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참 고상해 보이는 뭐 품위가 있어 보이는 뭐 이렇다는 거죠. 흔히 그런 뜻을 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양이 없다. 뭐 그렇게 쓰는데 실제 이제 의미 더 이거보다 더 원래 의미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다. 뭐 이렇게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잘 알고서. 그러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둘이 다르지 않은 게 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품위가 있어지겠죠. 아마도 고상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둘이 아주 다르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볼 때 그럼 교양이 있다는 것이 뭐냐? 뭔가 이렇게 잡학이 많은 거냐? 뭐 알쓸신잡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잡학을 이게 잡상식이 많은 게 교양이냐? 교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걸 뜻하는 거냐?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장식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교양이 있다는 게 뭐 장식물 같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의 상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올의 가방이냐 주머니냐 뭐 말이 많았지만 하여튼 그 디올 근데 우리가 보면 디올 가방이든 주머니든 하여튼 디올 그 가방이 있으면 여기에 디올 상표가 거기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가방의 우리가 기능을 생각하면 가방에 기능이 있고 뭐 그 가방이 얼마나 뭐 디자인이 좀 멋지냐 이런 건 있겠지만 거기 딱 그런 브랜드 디올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어떤 그런 장식물의 상표 그러니까 어떤 이게 명품의 상표를 말하는 거냐 교양이라는 게 그런 거냐 뭐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기능이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뭔가 디올이 딱 붙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진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되게 디올이 있으면 멋있어 보인다 생각할 테니까 역시 교양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건가 명품의 상표 같은 거냐 뭐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그냥 사족 하나 붙이면은 이게 과연 명품이냐 저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의미는 사실은 그야말로 장인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정말 그런 장인이 아주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아주 그런 걸작을 말하는 거죠. 사실 명품이라는 의미가. 근데 뭐 여기 디올이나 무슨 뭐 요새 이상한 상표들 많던데 뭐 에르메스 뭐 이상한 많지만 그런 거는 결국 다 공단 생산이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장인의 그런 어떤 그런 정말 엄청난 숙련된 장인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걸작품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전에서 많이 만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저는 사치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명품에 대한 그건 약간의 좀 그런 왜곡하는 말 아닌가, 이 용어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식이 많으면 교양이 있는 거냐. 근데 상식이란 말이 뭐냐 하는 건 사실 그것도 흥미로운 말인데, 영어로 상식은 뭐 흔히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는 건 아마 common sense라는 뜻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common sense, 상식. 근데 사실은 common sense란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예절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식을 한자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상식.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사실 한자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저 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뒤에 인문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사상 중에 도가 사상에서 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도가 사상의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죠. 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늘 그러하다는 뜻인데, 뭔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늘 그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이란 표현도 쓰죠. 항상이라는 게 늘 이렇게 변함이 없다. 사람한테 보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게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당연히 언제나 변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늘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식이란 말은, 이게 물론 이제 지식, 상식에도 식자, 지식, 이런 뜻이고, 인식.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깊이 해석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 우리가 삶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인문학이라 말하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사람 전체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상식이라는 말은 상당히 이 교양이라는 말이 상당히 가까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양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동아시아 사상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좀 틀렸을 수는 있는데, 동아시아 거기 전통에는 교양이란 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 말인데, 이거는 아마도 독일어의 빌둥이란 말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정확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란 건 물론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용어에서 쓰는 말들은 대개 서구어를 번역한 거는 대부분 다 일본에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한 거일 겁니다. 저 보나마나 빌둥이라고 번역했는데, 빌둥이란 말이 독일어지만 영어에는 이제 빌드란 얘기죠. 이렇게 빌드, 짓는다는 뜻인데, 짓는다는 게 교육의 의미로 해석이 돼서 독일어에선 빌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번역한 거죠. 교양이라고. 근데 이상한 거는 영어에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교양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프랑스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교양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영어나 불어를 보면은 culture, culture, 그러니까 영어로는 culture.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말인데, 이 말밖에 없지 교양에 해당하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참 묘한데, 독일어에만 이게 있거든요. 이게 해당하는 게 빌둥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인문학을 얘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과 비슷한 말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과 교양 보면 교자는 똑같고 양 대신에 육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육이라는 것도 길러내는 거죠. 사실 길러내서 이거는 우리가 양육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양육. 그래서 이건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자라남, 이런 좀 면이 있는데, 둘이 상당히 한자로 보면 상당히 비슷한데, 이거를 영어에는 이제 교육은 보통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교양이란 말은 없고. 근데 독일어에서 보면 교육과 교양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보면 이제 페터 비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Wie wäre es gebildet zu sein 이런 이제 책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페터 비엘의 교양 수업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독일어지만 그대로 해석하면
교양 각국이 뭐 어떨까요? 뭐 이런 뜻일 텐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페터 비엘이라는 분을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페터 비엘이라는 사람이 필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 뭐냐면은 파스칼 멜시에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낙축 낙 리사본이라는 게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고 이것도 번역이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건 꽤 유명한 소설책인데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이건 필명이고 같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페터 비엘이라는 분이 쓴 이 여기 책을 보면 이게 교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서 그것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양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걸. 그것이 뭐냐면 여기 독일어로 한참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이 번역을 보시면 왜 이걸 썼었냐면 여기 보시면 빨갛게 빌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갛게 아우스 빌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쪽에 빌둥은 교양이고 여기 아우스 빌둥은 이제 교육입니다. 번역이.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독일어 번역한 거. 교양이란 사람이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을 위해 행한 어떤 것입니다. 교양은 스스로 쌓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교육할 수 있지만 교양은 스스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시켜주는 거지만 교양은 본인이 스스로 쌓아야 되는 거다. 그 차이고 그래서 빌둥하고 아우스 빌둥이 이제 빌둥이라는 건 이게 쌓아간다는 얘기인데 아우스란 말은 독일에서 아우스란 말은 이제 바깥에서 한 뜻이기 때문에 밖에서 해준다, 밖에서 쌓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교양을 독일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빌둥, 아우스 빌둥. 그래서 거기 맞춰서 아마 번역을 이제 일본에서 한 것 같고 교양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상을 보면은 뭐 노자의 그 도덕경을 보시면 노자를 보시면 거기에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자어로 보시면 도생지, 덕축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생지, 덕축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도. 뭐 한자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길이라는 뜻이지만 도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압니다. 도라는 말 자체가. 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도생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아있다, 산다는 뜻이고 이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이제 스스로 거라다는 거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이라고 하는 건 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몸에 쌓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도생지, 덕축지.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고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쌓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와 덕.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노자에 보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땅을 이제 말하자면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그 다음에 하늘은 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자연이라고 하면 동아시아 사상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연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연은 영어의 그 nature를 번역한 거지만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다음에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함 그런 걸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거죠. 원래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더 해석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거 덕축지니까 우리가 덕은 우리가 노력해서 몸에 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게 도로 가고 결국 그게 자연이 된다는 건 결국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걸 해석하다 보면 이 교양과 교육을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해 보면은 결국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몸에 쌓는 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석해 결국 이것이 교양으로 된다. 교양으로 한다. 이렇게 전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 해석이라서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뭐 다른 분도 다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냥 믿어도 되죠. 뭐 저는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은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제가 물리학자 입장에서 뭐 가끔 뭐 인문학 얘기하고 뭐 사회과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면은 그 순전히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가의 관점은 당연히 다르게 볼 테고 인문학자는 또 다르게 볼 테고 사회과학자는 또 다르게 보겠죠. 그쪽 분야를.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인간을 보고 예술을 보는 거니까. 누구든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각자의 관점이 있을 네, 뿐이죠. 물론 정답이 없고 사실은 물리학에서도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물리학 좀 말씀드릴 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그냥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 제가 보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그런 거고, 이거는 아마도 이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1등 문제 인문학자나 뭐 예술을 가시는 분들이나 사회학자는 또 좀 그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시각일 테고, 이거가 저는 뭐 어떤 대립해서 서로 모순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다양한 시각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 모습을 볼 때 꼭 이쪽에 보는 것만 옳은 게 아니니까 뭐 이쪽을 보고 다양하게 봤었을 때 전체보다 더 전체의 좀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 교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왔나 한번 보면은 우리가 고대 이제 서구를 봤을 때 고대 그리스 동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데이아란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로 제가 이제 우리말을 쓰고 되게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뭐 그리스 말을 쓴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말을 쓰는 게 굳이 여기 영어로 그 사이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리스 말을 이렇게 씁니다. 파이데이아.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파이데이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걸 이제 언급한 분들이 옛날에 그리스 그 사상가들이죠. 보시면 이건 이소크라테스. 이거 읽으시면 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어. 이소크라테스. 못 읽어요. 아니 이건 시그마는 S거든요. 시그마 S고 여기는 오미크론은 O고 케파는 K고 똑같습니다. 이거 로는 이제 R이고 R. 그다음에 알파는 A입니다. A.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오는 T고 에타는 이제 뭐 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지타는 S니까 이것은 이소크라테스입니다. 이소크라테스. 요거는 잘 아시죠? 이거는 파이거든요. 파이. 그러니까 P죠, P. 네. 대문자 파이고 램다는 L입니다. L. 램다 L. 그다음에 알파는 A. 그다음에 타오는 T. 그다음에 이거 오메가는 역시 오미크론 오메가지만 이거 O랑 같습니다. O 발음이. 그다음에 이건 뉴는 N하고 같거든요. N. 그럼 이게 뭘까요? Platon이거든요. 네. 그러면 뭘까요? 플라톤이죠. 플라톤. 근데 이걸 영어로 쓰면은 전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영어로 쓰면은 Platon이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영어로 이렇게 안 쓰고 요걸 꼭 빼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그래요. 대부분 다. 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럼? 이건 그렇죠. 요게 R이고 요건 I고 요건 S 시그마 T O 또 T 요건 E 그다음에 L 그다음에 S 아니 E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네. 영어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영어는 틀린 거고 영어에서는 ES 빼버리죠. 아리스토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참 이상한 게 원래 그리스에 맞춰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혹시 이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어가 불어로 왔다가 영어로 다시 가는 거 아닐까요? 라틴어로 많이 갔겠죠. 라틴어가 이제 불어도 가고 뭐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라틴어하고 게르만하고 이제 뭐 많이 혼합되고 그랬는데 뭐 잡다하게 혼합됐죠,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참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프랑스어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불어가 좀 더 낫구나. 그래서 프랑스, 제 아는 프랑스 친구가 맨날 하는 소리가 영어는 엉터리다. 불어가 훨씬 더. 프랑스 친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이 없는 게 영어라서.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이 파이데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상적인 구성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상적인 구성원의 육아와 교육을 이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전문가 아니지만 저도 뭐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흥미로운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이상적 구성원이 과연 뭐냐, 그러면. 그 사회, 고대 그 그리스에서 이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상적 구성원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상적 구성원이냐 이거죠, 그 사회에. 물론 그때, 물론 이제 노예를 빼고 시민들을 말하는 걸 텐데, 당연히. 근데 이상적 구성원이 뭐냐? 따지고 보면, 제 생각에 따지면 이건 뭐냐? 군인이거든요, 군인. 싸우는 사람들. 나와서 이게 워리어, 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군인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제 전 그럴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마로 오면서 후마니타스라는 게 생겼죠. 후마니타스,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이건 키케로, 로마의 유명한 그 키케로 학자가 한 건데, 이건 후마니타스 여기다 좀 달라져서 그래도 인간성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뭔가 좀 착함, 이런 거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마니타스에.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후마니타스 핵심은 이제 키케로가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 좋은 글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 글이란 게 뭐냐? 글을 문자가 있고, 사람은 사람 인자니까, 바로 인문이라는 얘기죠. 사실 인문. 그 글과 사람을 합치면 바로 인문이거든요. 인문 정신이니까, 따라서 이런 후마니타스의 의미에서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보면은 인문 교양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 교양, 바로.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경희대학교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걸 만들어서 인문 그 교양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성결대학교라는 데서는 파이데이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전사를 만드는 게 전사를 원래 군인을 키워내는 거를 아시고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결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는 어떤가? 고대 동아시아. 동아시아는 뭐 많이 유명한 것이 사단이라는 게 있죠. 사단, 칠정, 이제 사단. 이게 뭐냐면 뭐 이제 맹자가 얘기한 거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게 바로 인의 예지의 발로다라고 하는 거죠. 인의 예지. 그래서 인에서 측은지심이 나오고, 의에서 수호지심, 그러니까 나쁜 거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예에서 사양지심, 이렇게 뭐 말하자면 사양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디올백 갖다 준다 하면 사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지란 건 이제 십이지심, 이게 옳고 이걸 가릴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한번 항상 생각이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인의예지가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육아 사상의 핵심 개념이죠. 핵심 개념인데, 이거를 이름을 그대로 본다는 게 뭐냐? 바로 서울의 사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사대문 보시면 흥인지문, 그렇죠. 그 다음에 숭례문, 돈의문, 숙정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동대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의, 돈의문, 이게 서대문이고, 그 다음에 숭례, 이게 이제 남대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문인데, 이거는 제가 저도 제가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졌는지. 근데 이것이 숙정문이 원래는 숙청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흥인지문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만 지자가 들어갔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만 지자가 넣었어요. 지자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이게 현판이 가로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왼쪽 왼쪽으로 가죠. 근데 숭례문만은 세로로 돼 있거든요. 숭례문은 세로로 돼 있습니다. 숭례문.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지자도 난 이유가 있고, 숭례문만 세로로 쓴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 숙정문이 좀 흥미로운데, 숙정문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숙정문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말하자면 북문인데,
가보시지 않았나요? 숙정문이 요새는 개방을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개방을 했죠. 그게 원래 청와대 뒤쪽이라서 북악산 올라간이라서 근데 요새 개방을 해서 근데 숙정문은 사실은 원래는 거기 문루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요새 문루를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원래는 북문은 거기는 바로 그러니까 북한산, 그러니까 삼각산에서 내려온 길이기 때문에 산길이니까 거기는 안 다녀서 항상 닫아놨고 실제로 북에서 올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 창의문이라고 이제 뭐 말하자면 뭐 북소문인 셈이죠. 북소문에서 창의문이라는 게 지금 세검정 청운동에서 세검정 가는 그쪽에 평창동 가는 그쪽에 문으로 이제 원래 다녔고 여기는 안 다녔다고 항상 닫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흥미로운 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의예지이기 때문에 인의예지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동서 그러니까 인의 남북 이렇게 하는 거 동서남북. 그래서 이거는 소지문이었다는데 원래는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언젠가부터 바꿨는데 조선시대 후기부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참 한자의 뜻을 보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게 인의 의미가 흥인, 인을 그죠? 숭대, 예를 숭상하고 동리 그다음에 요거 이제 소지. 그러니까 이 숙정문이라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그거만 좀 의미가 다른데 이게 항상 원래 닫아놓고 있다가 그걸 열어놓으면은 좀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그런 그래서 항상 닫아놨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 뭐냐는 거는 거기 음기가 강해져서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 네. 그래서 이게 동, 서, 남, 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봄,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이것이 말하자면 이거는 목, 모형으로 하면 목, 봄이라서 목이고 이거는 여름이라서 화. 그다음에 이거는 가을이라서 금. 이거는 겨울이라서 수. 근데 겨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음기가 강해서 열어놓으면 이게 성 안에, 한성 안에 여성분들이 너무 이렇게 바람이 난다. 이렇게 돼서 문을 닫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항상 닫아놓고 있었는데 어떨 때 열었느냐. 이 반대가 이 숭례문인데 숭례문이라는 거는 이게 화거든요. 여름이라 화니까 이게 화기를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새로 되는 이유도 화기를 제압하려고 새로 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화기가. 이 화기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관악산. 관악산이 완전 불산이라서 거기 화기를 제압하려고 화기에 들어온 걸. 그래서 만일에 이제 도성 안에 혹시 북이 나거나 그러면 이걸 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문에 이름을 짓는데도 이렇게 참 어마어마하게 이름을 졌다는 거. 이게 이런 정말 교양이 굉장히 높게 이름을 진 거죠. 아니 그 얘기도 해주세요. 왜 동대문만 지자가 들어가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왜냐면 이 동대문 그 바깥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동쪽에 들판 거기 좀 들판이죠. 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그 지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기가 너무 약해서 그걸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지자를 넣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인문학 얘기할 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대 얘기고 뭐 서구나 동아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오면은 중세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서구의 경우는 이제 이른바 종교 시대고 뭐 우리가 흔히 암흑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종교라는 건 서구 얘기는 사실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가톨릭 지금 말하면 기독교의 가톨릭.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관념 체계거든요. 명백하게 가톨릭 중세 시대 정신이. 그래서 토탈리테리언 아이디올로지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에서 온 거죠. 유대교 전통입니다.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한국 개신교 보면 요새 뭐 탄핵 반대하면서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다수가 다 이른바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건 기독교 한국의 그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상당히 그건 제가 볼 때는 하기 굉장히 이상하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국은 분리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독이거든요. 한자로 쓰면 기독이죠. 근데 예수교와 기독교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단이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장로 교단이다. 그러니까, 하면 거기에
예수교 장로가 있고 기독교 장로가 있는 거 맞아요. 아십니까? 네. 물론 예수교 장로의 안에도 그 안에 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합동이니 통합이니 고신이니 호헌이니 별게 많은데, 그리고 감리교회에도 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예수교 감리회가 있습니다. 예수교 감리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거 하나가 JMS라는 거 들어보셨죠? JMS. 네. 그게 바로 예수교 감리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거는 이제 장로교회나 그 다음에 감리교회나 침리교나 이런 건 다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문화 자체로 생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성결교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성결교회. 근데 놀라운 건 성결교회는 문화 자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기독교가 있고 예수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성결대학교는 예수교 성결교회고 기독교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제가 충정도에 있다가 지금은 아마 부천 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다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다 기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더 이상한 건 또 뭐냐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하면 어디가 더 말하자면 좀 더 이렇게 이 전체주의 관념치기를 어느 쪽에 더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든 사람이 사실 예수죠. 명백하게 보면은. 근데 유대교에서 벗어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수의 원래하고 관계없는 걸 나중에 붙여준 거죠. 이게 좀 굉장히 관념화하고 어떤 약간 도그마가 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따라서 기독교보다 예수교가 보다 더 예수의 원래 가르침에 좀 더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반대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나 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감리회나 보면 사실은 좀 반대가 돼서 참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게 한국적인 현실인데 어쨌든 이거 보면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서에 시작해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거에 정반대되는 거죠. 사실 전체적 관념책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구의 그 중세 천주교가 상당히 참 저는 보면 기독교라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정반대가 되어버린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근세가 되면서 이른바 르네상스 근세가 되면서 리버럴 아트라는 말이 생겼죠. 영어에서는 리버럴 아트. 이게 이제 그래도 교양에 좀 가깝다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여기서 이게 근세에서 뭐를 했냐면 문법, 수사법 이렇게 그다음에 논리, 그 대수, 그다음에 기하, 음악, 천문 이거를 리버럴 아트라고 불렀고 이것이 바로 교양 같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 교양이라는 게 사실 보면 근세 르네상스에서는 종교 즉 천주교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대응한 그런 개념으로 이 교양이라는 걸 만들어줘서 이거를 배우는 것이 교양이다라고 생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파랗게 표시한 거 대수, 기하, 천문은 모두 다 이건 사실은 대수와 기하는 수학이거든요. 네. 천문은 물론 과학이고 사실 논리도 양쪽에 걸쳐 있죠. 논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문법이나 수사나 이 음악 요 정도만이 인문학하고 예술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과학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근세에 보더라도 르네상스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좀 간과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나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그 서구에서 완전히 과학과 기술이 압도하게 돼버린 그런 기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 그래서 교양이라는 게 뭐냐 이 여기까지는 이제 이 앞에가 상당히 그 인문학적인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당연히 과학이 핵심적인 교양에 들어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과 인문학은 전 대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 저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과학이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대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근대를 이제 계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몽시대, 이렇게 인라인먼트 이로 이렇게 계몽시대에서 20세기까지를 근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통 20세기 현대란 말 많이 쓰지만 현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혼동의 여지가 있어 사람마다 다른 뜻을 쓰기 때문에 현대란, 마던이란 말을 그래서 저는 그냥 근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던이란 말도 근대로 그냥 20세기까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떨까? 보시면은, 자, liberal education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이란 liberal이란 말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유로운 교육이라는 얘기니까, 자유로운 게 무슨 얘기냐? 좀 틀을 깨서 자유로운 그런 탐구 교육이라는 뜻이 될 텐데, liberal education의 원래 본래 의미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좀 훈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사고 그다음에 상상과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떤 잘못된 거는 고칠 수가 있게 그 틀을 깨서 그 어떤 새로움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beral education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인 거죠. 진보적인 생각. 자, 그런데 이 자유로운 탐구라는 게 과연 뭐냐? 자유로운 탐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기초학문의 의미인 거죠.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는 뭔가 얽매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 이거 갖고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닌 거기서 자유로운 탐구라는 거는 기본적 기초학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강조했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쓸모랄까 혹은 실용성이랄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탐구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쓸모와 실용성을 목적을 갖고 이걸 위해서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응용학문들이죠, 사실은. 응용학문. 그래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은 출발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바탕 생각이 사실은. 자, 그래서 사실 그건 뭐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나와 나 자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 혼자만 있어, 내가 완전히 고립되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살아있을 수 없죠. 바로 죽죠.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나가 있다는 거는 내 주위에 환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그럼 내 주위에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우주라고 보통 부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바로 나의 환경인데 내 주위에. 자, 그래서 나 자신, 그 다음에 나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환경, 즉 우주를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뭐냐? 이른바 아우스빌딩이 빌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교양으로 되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노자 철학, 노자 사상,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법 자연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대 생각을.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자, 나를 탐구하는 거, 나를 이해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해석하는 게 바로 인문학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환경, 우주를 탐구하는 게 뭐죠? 이거 바로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 따라서 이건 뭐겠습니까? 인문학과 과학에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이거 자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이 8장까지 끌고 나가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다 잘 따라오시면. 근데 여러분이 다 잘 따라오시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보시고 좀 이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좀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알려서 좀 많이 좀 구독도 하게 하시고 뉴탐사 많이 구독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건데 여러분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교양이라는 건 뭐냐? 정리하면 우리가 통합적 사고 이걸 인문학과 과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내가 존재하는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이런 환경, 우주를 같이 보는 거니까 통합적 사고고 우리 자신을 이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양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양성이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사회적 상상력,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교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뭐냐면 사실은 동아시아 사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한다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요새 뭐 거리에 보면 사실은 자신이 이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체가 되지 않아서 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좀비같이 저는 제가 보기에 좀비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여서 뭐 이상한 깃발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이 교양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주체가 좀 돼보자.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네요. 강의 들으실 분들은 참 애당초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나요? 그럼 뭐 제가 굳이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듣고 이제 전달을 해야죠. 하여튼 이게 근대 20세기까지 오면 현대 제가 말한 현대라는 건 이제 뭐 21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 현대는 좀 뭐 20세기 후반부터 사실은 실용주의 내지 신자유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이 이른바 그 사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신자유주의란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자유라는 게 여기도 자유가 나오는데 자유가 과연 뭐냐. 위에서 말씀한 자유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진보를 하고 통하는 말이죠. 사실 명백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유라고 하면 뭐 요새 뭐 이상한 사람이 윤아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자유를 엄청나게 외치면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던데 이건 거꾸로 우리나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자유의 의미가 완전히 자유를 완전히 오독하고 완전히 그 왜곡하고 완전히 정반대 의미를 쓰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라는 게 뭐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 기득권의 자유, 힘 있는 사람의 자유인 것 같은데 뭐 유명한 그 비유가 있죠. 이 늑대의 자유는 토끼한테는 아주 이거 악몽이다. 뭐 그런 뭐 유명한 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생각나는 게 만해 한용운 선생인데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은 제가 저 인문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자 그런데 전 참 안타까운데 현대사를 보면은 이제 교양 없는 게 뭘 말하냐 이건 사실은 이거가 교양 없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탐구의 열정이 없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참 안타깝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대학에서 제가 오랫동안 아주 최근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뭐 한 20년 전하고 20년 전까지 하고 최근하고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이 자세가. 20년 전에는 정말로 이게 탐구 열정,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요새 학생들은 뭐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이 지적 호기심이 참 없어요.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거기 치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내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거 어떤 부분에서 교수님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최대한 많이 알고 싶어서 제가 최대한 많이 강의를 하는 걸 학생들이 그걸 원하고 따라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면 그걸 안 좋아해요. 귀찮아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점 따는 게 중요한데 그냥 학점만 따면 되지 이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정말. 저 상당히 참 놀랐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그 느낌이. 뭐 표정에서 드러나나요? 아니면 빨리 진도 빼줘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제 강의가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좀 평이 원래 있었습니다. 물리학 전공도 그렇고 뭐 교양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수강을 안 합니다. 애당초. 어렵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특별히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상당히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논리를 잘 구성해서 함축적으로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가, 옛날에 전에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학생들이 아주 원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학생이 참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유튜브만 주로 보거든요. 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뭐 요새 몇 년 정도 보면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교과서도 안 삽니다. 교과서도.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게 모든 지식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책을 안 보고 유튜브만 봐서 제가 그래서 이런 말 하나 만들었는데 호모 유튜비쿠스라는 말을 요새 학생들이 호모 유튜비쿠스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저 뒤에 가서 자세히 교육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비롯한 그러니까 일단 영상 자료라고 하는 거가 이 글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보면서 이게 글이라는 건 그냥 여기에 이것이 하나의 이 사인이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상상을 펴야 되는 거죠. 상상을 피면서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영상이라는 건 그냥 완전히 어떤 그러한 자기가 어떤 되새김이 없이 그냥 곧바로 즉시 받아들이게 되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게 놓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이거는 생각할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데 요새 또 게다가 유튜브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영상 자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어느 하나를 보면 그 똑같은 것만 계속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게 AI의 문제인데, 연결해주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네, 거기 세계에 갇히게 되면 이게 뭐 확증 편향이 돼버리게 되고, 완전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제가 강조하는 어떤 그런 통합적 사고를 절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요새는 유튜브도, 저도 이제 유튜브 나간 거지만, 유튜브도 뭐 1시간은 커녕 30분도 안 되고 5분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5분으로 다 끝나서 이른바 쇼트를 해야지 보지 긴 건 안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이게 도대체 너희들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전원이 유튜브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완전히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 빼고는 거의 진짜. 그래서 참 안타깝던데 참.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 영상은 네. 그냥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바로 소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책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읽어야 되잖아요. 네, 내 그렇죠. 말로 다시 한번 맞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스스로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봉쇄당하기 때문에 봉쇄당하는 거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봉쇄당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사고 능력, 그러니까 지성의 어떤 능력이 현저하게 그건 길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다시.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적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주체적 삶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생물학적 삶에 매몰되기 쉽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 비올로기쿠스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모 비올로기쿠스라고 이렇게.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 유튜브 인간.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기술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물질에 대한 기술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20세기부터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더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정보에 대한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된 거죠. IT라는 말. 뭐,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 세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보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구글이라든가 무슨 그런 거 다 페이스북이라든가 하여튼 뭐,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하여튼 모두리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중독이 돼버리고, 그거 바꿔 말하면, 그건 철저하게 이거는 실용이죠. 실용학문과 기초학문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건데, 기초학문이라는 건 결국은 인문정신의 쇠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인류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과연 되겠냐. 저는, 그러니까, 글쎄요, 참, 저는 상당히 이렇게 하여튼 우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우려가 되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의 정서는 아직도 원시인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원시적 정서인데 체제는 아직까지 중세인 것 같아요. 대부분 체제는. 근데 기술만 아주 현대 기술인 거죠. 이 세 개가 결합은 굉장히 이상한 결합인데 이렇게 조합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파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짐이 뭐 많이 나타나죠. 사실은 기후 위기가 그 분명히 명백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새 무슨 이제 핵에너지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핵에너지 문제, 뭐 핵폭탄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뭐 그게 하여튼 전부 다 저는 이거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저는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정서를 다루는 게 원래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체제를 다루는 건 사회과학이죠. 그 다음에 기술을 다루는 건 아무래도 자연과학 쪽이잖아요. 이게 묘하게 이렇게 딱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좀 농담 말씀드리면 인문학 하신 분들이 정말 참 분발을 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사실은 반대죠. 자연과학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자연과학자지만 사회과학, 인문학을 같이 좀 전체를 좀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를 좀 보는 좀 그런 눈을 기르고 좀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통합적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지 말고 잘게 쪼개서 조각 내면은 이거 갖고는 결국은 올바른 우리가 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온전함을 좀 우리가 향해서 좀 지향을 해보자. 온전함을. 이것이 이제 강의 목적인 거죠. 이게 바로 전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이분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분법이라는 건 사실은 서구 사상의 그 정말로 아주 원초적인 본원적인 그런 모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말하자면 뭐 인간과 뭐 자연을 나눈다든가, 뭐 물질과 정신을 나눈다든가, 뭐 몸과 뭐 마음을 나눈다든가 그런 걸 다 통해서 모든 그런 거에 이분법이 사실 상당히 우리의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서구적인 사상에 젖어 있으니까 사실 현대 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서양 말씀을 하시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카테고리화하는 거를 굉장히 잘 뭐라고 해야지, 정리를 해서 다 나눠 놓잖아요. 되게 세분화돼서 나눠 놓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동양적인 정서는 그렇게 뭐 여기는 무슨 종이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고 그 지역에 누구 어떻고 이렇게 가르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차이가 생겼을까요? 뭐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이고, 그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게 그걸 얼마나 그 차이를 만들었나는 건 그거가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고, 서구가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른바 과학이 발전을 한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과학이 발전을 못했고, 그 이유도 거기에 이제 이유가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서구에서 발전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결말을 낳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안 되는 거고 동아시아의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를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바로 그 점을. 아직은 자기네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짱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가 사실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껏해 한 200년.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가 서구를 압도했습니다. 그런 뭐 예를 들어 기술에서도 정신문화 둘째치고 기술에서 동아시아 압도했었는데, 그게 바뀐 게 이제 지금 그런 명대로 과학이란 것이 그쪽에 과학적 사고 발전하면서 거기에 기술 문명이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에서 앞섰지만 그 기술에 앞서서 동아시아가 완전히 굴복하게 된 가장 핵심은 결국은 무기거든요. 무기.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인문학 얘기할 때 그건 정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아시아와 서구의 교류, 문명의 교류의 문제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달라져 왔나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너무 그걸 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역사 교육이 저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그 연구 결과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와 동아시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건 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건 사실 이제 서구의 지금 해서 그냥 서구의 생각이죠. 사실 서구의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아시아와 서구의 이제 동아와 서구의 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뭐 그런 거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앞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걸로 오늘은 뭐 1시간이 딱 돼서 그다음에 교양에 대한 이제 얘기는 딱 마침 딱 잘 맞아서 이걸로 일단 오늘은 이제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과연 뭔가 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